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성서 심리학의 눈으로 읽다를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2탄인 거죠? 2탄. 네. 예. 저번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37장이었더라고요. 예. 네, 37장으로 했는데 우리 10장을 뒤로 가서 47장, 예. 47장에 사실 우리가 읽으려는 말씀은 딱 한 몇 구절밖에 안 돼요. 몇 구절을 읽고 그러고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17장 1장 9절인데요. 9절. 좀 전에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7절부터 7절부터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읽어도 되겠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식구들을 다 그렇죠. 이집트 고센 지방으로 데려와서 그렇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상황을 갖다 47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여기 바로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집중하려는 구절이죠.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주었다.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거 선택을 하셨는데 예. 왜?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회차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가족의 서사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어진 서사인데 보통은 이제 앞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재밌게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요셉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누군가 인생을 얘기할 때, 출생부터 사망까지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앞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끝에서 앞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이 장면이,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한 줄 요약 같은 이야기 같아요. 진짜 짧아. 진짜 짧죠. 네, 진짜 짧아요.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딱 한마디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몇 살인지, 얼마나 살았는지, 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몇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약간 좀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구절 읽었을 때요? 저는 이제 47장 이제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인데요. 네. 되게 그냥 130세 된 노인이 예. 자기보다 젊은 어떤 왕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절구절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겸손함, 130년을 살고 나서 하는 겸손함,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축복해. 예, 되게 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동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 놓친 거는 떠돌아다녔다는 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어는 구루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영어로 하면 이제 resident alien 거주하는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130년의 시간을 세월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들이 별로 얼마 되진 않지만 겸손 표현이겠죠. 험악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 세 가지 개념이 이분의 이 야곱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게 이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떠돌았던 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먼저 이제 그걸 네. 기준으로 하는 거. 저는 이제 네. 우리 오늘의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험악한 세월일 것 같아요. 험악하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네. 이 말씀이 또 사실 좀 재밌는 게, 우리 37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37장에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예전에 많았는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2절에 뭐라 나왔냐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의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역사가 지금 37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7장까지 오면 여기가 이제 사실 그 야곱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묘하게 야곱의 역사에 야곱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 37장에 한번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그 37장에서 요셉이 팔려나가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막 울면서 그 내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갔겠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 그게 보니까 이 야곱의 역사에서 37장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가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역사예요. 지금 그러고서는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놓고선도 이제 되게 예의 바르게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성서의 이야기를 잠시 좀 우리의 삶의 자료로 대화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속에 다가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친구분들, 은퇴했던 목사님들 혹은 주임들 유각이 만나서 얘기를 하나 보면, 한 65, 한 70까지는 뭐 신분의 차이, 아니면 어떤 그 지위의 차이, 아니면 어떤 돈의 많고 적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랭킹이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근데 한 65에서 70이 넘어 은퇴한 이후에 70이 만나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은 그 명예나 아니면은 부의 축적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다 똑같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냐. 그 이외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종종.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야곱의 인생을 얘기할 때 굉장히 축복의 인생으로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서사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종종 많은데 사실 그 야곱의 축복이구나, 노래가. 그렇죠. 야곱의 축복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자기 인생의 종국에 야곱이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자기 인생이 저주였다는 건가? 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나이가 든다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고 축복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야곱의 인생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거든요.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거가 뭐죠? 근거가요. 네, 왜 그렇다고. 저는 야곱을 사실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항상 뭔가 복잡한 그렇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축복이라고 이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의 인생을 서사하는 그 서사에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2등에서 1등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도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끝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2등이지만 1등의 발끝을 잡은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서사가 보면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쟁취하고 또 마지막에 또 나중에는 형이랑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축복권을 또 받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곱은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고 그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삶의 형식을 보여주거든요.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됐죠. 네. 그리고 결혼도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 레아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그 결핍에서 충족이라는 방식으로 이 서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충족이 됐다. 이런 그렇죠. 것이 이제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결여됐던 차원에서 충족되는 차원을 우리가 보자면 야곱을 축복받는 삶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인가? 그리고 대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창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요셉이 끝날 때 야곱이 잠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되는 히브리 민족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서사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설론 상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때에 대비하게 됐다라면서 창세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숨겨진 이면에는 뭔가 어려움과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서사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야곱을 볼 때 항상 되게 conflicted 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여졌고 저는 그 야곱이 은혜를 얻는 장면이 이제 야복과 강가에서 그 천사와 싸워가지고 이름을 얻을 때 그렇죠. 이제 그때가 저는 절정이라고 늘 생각해오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피너클이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름을 얻고 거기 안에서 무언가 해결을 보기 시작하고 뭔가 그 형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얻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갔다 온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준 그래서 저는 이제 야곱을 볼 때 거짓말쟁이,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약간 간사하게 남을 조금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러고선 뭐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막 그 테토남보다는 약간 조금 더 소극적인 어떤 어그레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만은 끈질기고 생명력 강하고 그래서 끈질기게 붙잡고선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야곱은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쁜 사람은 아닌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겸허해지는 게 그렇죠. 있어요. 예. 되게 이 말씀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140살이 된 노인이 130살? 130살이 된 노인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 앞에서 간단하게 내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을 짧게 끊을 수 있는 이 현상 자체가 이 안에 되게 담겨 있는 거가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떤 성숙의 서사가 들어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아버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다 그냥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상태랑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뭘까? 여기 지금 야곱의 역사가 지금 요셉을 잃은 그 이후의 역사가 야곱의 역사라고 창세기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런데 야곱의 역사는 없고 그 아들의 이야기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 시간 동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 읽어내자고 했는데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 개인의 서사로 읽어내는 것보단 집단의 서사로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벌어진 사건이라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기록물을 쓰고 있는 집단의 서사를 읽으면 다른 차원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던 성취의 이야기 혹은 어떤 꿈의 달성의 이야기로 보여진 측면이 있는데
그 차원은 우리의 집단 서사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집단 서사. 네. 내가 그렇게 읽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서사로 많이 읽혀지는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가 쓰여지는 집단의 서사가 있듯이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개인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 한국 교회라는 집단 서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조부의 세대에서는 많은 것이 결여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서 그걸 성취해내야 되는 역사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싸우면서 무엇인가 이뤄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의 서사가 우리한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의 서사와 집단의 서사가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공전을 일으키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 이 말씀 47장 9절이 어떻게 해서 그 집단의 서사랑 맞아요? 47장 9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데 요 특정한 파트는 그러한 우리가 읽는 대서사 혹은 집단의 서사에서 좀 더 소박하게 그 개인이 겪는 것은 삶에 대한 어떤 이해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약간 이렇게 성취의 역사 아니면 투쟁의 역사가 이렇게 이도 읽힐 수 있네라는 측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잠깐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교회 whatever that is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서사를 깨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가? 이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깨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우리 집단 서사나 그들의 집단 서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증폭시켰다면은 갑자기 여기서 구멍이 하나 나면서 푹 하면서 부분이 빠지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그랬을 때 진상이 나온다는 거죠. 허상이 아닌 진상. 진짜로 그렇게 많은 거를 다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최종적에서 말하는 삶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다 허상에 빠져나는 그래서 그 진상이 뭐라 생각하시는데요? 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험악하다고. 흉했다고, 나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거죠. 개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다투면서 살아서 많은 걸 이뤘는데, 맨 끝에 가서는, 내 세월은 정말 험악했다. 난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이 개인 독백.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독자들에게 주는 어떤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제고에 대한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하이데거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왔던 깊은 잔상이 남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생각하는데 잠시 그거를 접어놓고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가상적으로 맨 끝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끝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더 충만하게 윤리적으로 독촉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처음부터 뒤로 쭉 가는 서사, 그 미래로 향해 달려가는 서사를 읽지 말고 이미 미래에 가서 그 지점에서 결국 나의 삶은 험난했어, 험악했어 라는 세월에서 가서 그 지점에 와서 야곱 스토리를 처음부터 잘 읽어나가면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삶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반성적 기능? 우리 삶을, 과거의 삶을 우리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가서 미래의 자기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로 본다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에서 미래에 달려가는 구조로 설교를 하고서 성도들한테 이런 삶을 사세요, 이런 삶을 얘기했다면, 이런 삶이라고 했다면, 반대로, 그러면 과연 그 끝에 가서는 뭐가 남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험난했네, 허망했네,
부질없었네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라는 우리 삶의 인식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가상이지만 만약에 야곱이 이런 모든 자기 삶을 이미 알고 있고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본 다음에 처음부터 자기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야곱이 과연 똑같은 삶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좀 다르게 풀어나갔을까? 저는 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야곱이 이걸 알았다면은 다르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왜 관심이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이 순간에 지금 이게 지금 인생에서 상당히 뒤쪽인데요. 후반부죠. 예. 그래서 정말 죽음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고백인데, 교수님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그냥 이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통틀어가지고 다 험난했네, 험악했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자기 인생을 딱 하고서는 남한테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이거는 되게 겸손의 언어잖아요. 겸손의 언어고 그리고 그래도 되는 내가 이게 나를 더 프로브할 필요가 없는 네, 그냥 나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굴곡이 많았다. 굴곡이 많았습니다. 굴곡의 삶이라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게 내가 보내온 130년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냥 다, 이렇게 쫙 다 하나로 그냥, 난 험악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색깔칠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걸 돌아보면서 그런 굴곡이 없었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그 경험이 없었어야 되나?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130이라는 나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됐지 저렇게 해야 됐지 후회하는 나이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번 이분은 크게 상실을 했고, 사실 그 전에도 몇 개의 상실이 있었죠. 라헬도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디나도 딸인가요? 딸이죠. 딸이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이 이상한 짓 하고 오는 것도 봤고, 이제 몇 가지를 다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무언가 옛날에 지금 안 맞아 떨어졌던 퍼즐 하나가 지금 돌아온 상태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분이 지금 어떤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성숙해지고 있다. 감격에 쩔어서 펄펄 뛰고 있든지 아들을 찾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기가 막힌 긴 여정을 통해서 130 노인이 지금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 식솔들 다 끌고, 거기에서 어떤 지쳐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되게 저는 지금 여기에 요셉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단아하고, 그냥 어떤 단단한 어떤 노인이, 난 이랬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의 표현을 갖다가 감춰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눅이 들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한 상태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생이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성숙하다고. 이미 성숙하다고요? 아니, 되게 성숙한 상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란다. 야곱이 지금 여기 뭘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뭘 갖고 있냐고요? 네. 성취가 없다고. 성취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야곱은, 되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이래가지고 식솔들을 끌고 그렇죠. 여기로 왔지만,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아까 맨날 없어가지고 뭔가를 쟁취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난 그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보여요? 첫째 거를 뺏어가야 되는, 속여야 되고, 이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자기 있는 그렇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담백하게.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뭘 프루브 해야 되지도 않아. 이런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 펑션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끌고 오고 싶은 사람은 조지 베일런트라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몇 권을 갖다가 계속 내놓으셨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해왔던 어마어마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 거기 메디컬 스쿨 교수고요. 1930년대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종단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longitudineal 것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끝까지 끌고 갔던 것,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비행 청소년들, 보스턴의 사우스 보스턴이 굉장히 뭔가 범죄가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맨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했던 스터디는 하버드 스터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1930년대에, 그때 하버드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 그 당시 이제 하버드에는 하버드 칼리지가 있고 레드클리프 칼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다니던 하버드였어요. 거기에서 이 남성들을 갖다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를 서베이를 계속 하면서 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1930년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죠.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죽을 때까지를 갖다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면서 몇 그룹의 리서처들이 바뀌어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갖다 담당했던 게 이제 베일런트 교수였는데 이 교수님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행복하게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늙었나?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이걸 요약본을 갖고 왔는데 맞춰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늙었을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늙었을까?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소박했던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봐요. 자, 가난한 집 애들, 부잣집 애들, 컸을 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부유하게 큰 사람들, 좀 가난하게, 어렵게 큰 아이들, 이런 거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을 것 같으냐고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왜요? 그럼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 아니면 되게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큰 사람? 그거는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것들의 관계들이 많이 깨진 거예요. wealth와 poverty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에 어땠다, 젊었을 때 어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상관관계가 노인이 됐을 때 행복하다랑 이게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 이럴 때 어떤 종류의 영향이 됐을 수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인생 안에서는 또 이상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예전에 부유하고 안전하고 이런 가정에서 컸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뭔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거기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은 다 별거 아니더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요소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그 조건들, 성취랄지 아니면 부랄지 명예보다는 관계가 편안했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관계가 엉클어진 사람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좀 내가 잘 살았나 하는 의구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추정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happiness is love. full stop. full stop. 딴 거 없다. happiness is love. 끝나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들이 같이 좀 작동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들을 그 관계들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취하려면 욕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욕망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삶의 끝자리 행복했던 분들은 욕망이 많아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보다는 다른 사람의 니드를 채워주는 방식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사람들 돌본다, 다른 사람들 케어한다 느낌을 하는데 훨씬 더 만족감 높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포인트는 좀 사실 보이고요. 여기 이분이 찾아낸 이제 이건 이제 정말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찾아낸 것들이잖아요. 이 6가지를 찾아냈다 그러는데 하나는 그 코핑 메커니즘이에요. 코핑 메커니즘? 코핑 메커니즘이 건강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래서 해는요. 그리고 사실 그 코핑 메커니즘보다도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방어 기제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어 기제들이 우리는 그 사실 정신 분석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다 억압해가지고 다 내려놨어, 다 눌러놨어. 뭐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것들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성숙하게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뭐 이래가지고 잘 누르는 건 누를 줄 알고 그치만 그걸 잘 해내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어 기제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아마 관계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아마 크게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평생 잘 사용했다는 그러니까 거고. 방어 기회를 성숙하게 활용하는 사람들. 네. 오케이. 그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는 되게 묘하게도 알코올릭하지 않은 사람. 이제 여기 담배 피지 않은 사람이나 담배 피지 않는 거. 금욕적인 사람이 아니냐 약간. 아니요. 그냥 오케이. 그냥 피지컬하게 안 피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술 담배를 일찍 끊었든지 안 하는 사람. 근데 그거 술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신다는 절대 아닌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나 남용으로 가지 않는 사람. 술을 적정하게 마시는 사람. 네. 그거랑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저기 비만이 없는 사람. 비만이 없는 사람. 이런 요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통계학적인 자료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이 뭐 비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담배도 그다지 폈을 가능성이 없고. 담배 넣겠죠. 네. 그런데 이분은 방어 기제는 억수로 많았을 것 같고. 방어 기제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그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선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 안에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방어 기제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성서를 심리학 좀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야곱이 워낙 다이내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이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의 사이에서 있는 갈등, 형과의 갈등, 그다음에 외삼촌과의 갈등, 그 두 부인 사이에서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갈등의 층이 쭉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방어기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어기들 찾을 수 있나요? 한 방어 기제들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젊었을 때 어떻게 했나는 제 생각을 좀 안 해봐가지고 좀 시간을 둬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들을 잃고 나서를 저는 생각하고 아들이 있어요. 잃고 나서? 예. 아들을 잃고 나서 그 12아들 중에 이제 11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11명 플러스 12명 해가지고 12명이 다 있어요. 전 그게 기적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아니, 근데 약간 방어 기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아니, 저는 그 12명의 아들들도, 나이가 많아.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130살이면 아들들도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로. 그렇죠. 네. 뭐, 아주 늦게 났다고 해도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그 밑에 식솔들도 되게 뭔가 여러 규모로 이제 막 뭔가가 움직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사실 폭력을 저질렀던 그룹이잖아요. 되게 폭력적이었던 가족 내에서 폭력. 가족 내에서 그리고 지금 바깥에도 폭력. 네, 뭐 저기 요셉을 하나 그렇죠. 조진 그룹이죠. 요셉을 사실 죽이려고 했던 살인을 하려고 했던 그룹이고 그 그룹이 살인을 하지 않고 대신에 팔아넘기기로 해서 사실은 인신매매를 했던 그룹이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벤자민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죠. 뭐 예.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다시 reborn community 이들이 지금 거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갖다가 계속 아마 거기 안에서 되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떠난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죄책감과 그리고 요셉의 유령 같은 존재를 갖다가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비밀을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가족의 비밀. 가족의 기가 막힌 비밀이죠. 비밀. 아버지한테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아이들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비밀을 갖다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집트로 가봐가지고 인력도 많잖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갖다가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뭐, 이제 이런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룹은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 항상 이 비밀 자체가 탁식하게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르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쉬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야곱은 계속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거를 보면서 지내는데, 근데 그 요소들은 제 생각에 언제든지 갈등 요소로 터질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었을 건데, 이들이 다 같이 있어요. 전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들의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간사하고,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다이내믹을 안고선 긴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가족의 비밀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트릭스터?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말하나요? 트릭스터 하면 한국말로? 트릭스터. 몰라. 전 계속 트릭스터라 불러왔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캐릭터인데, 저는 이런 누군가를 속이는 이 기제가 이 가족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곱도 형을 속이고, 그 라반한테 속았던 다음 라반을 다시 한번 속이고, 그 다음에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오빠들이 가서, 결과적으로 화해하는 척 하면서, 맞아. 할례를 강요하고 하려고를 할 때 세겜을 가지고 다 몰살시키잖아요. 예. 그것도 거기서 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요셉도, 결국은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인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셉도 형들을 속이잖아요. 자기 정신을 안 팔기고, 끝까지.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자기 정신을 밝히고. 이게, 누군가를 속이고 속는 그 기제가 이 야곱의 가족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해소하는 그 기제가 플러스 만드는 그 구조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게 속임이거든요. 근데 이 속임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가 끌고 가져요. 그랬을 때 아까 형님 말씀하신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가게의 비밀도 이런 속이는 기제에서 파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가족 격동에서 보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속이는 것 아니면 속는 것? 교수님. 예. 사람이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네.
작가는 지금 130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건 그거예요. 여기 역기능적인 거 너무 세고 셌어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있다는 거. 그러려면 뭘 했어야 되는가? 속였을 것 같아. 지네까 여태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때 아버지 속인 것도 계속 그냥 킵하고 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애를 30살에 낳았다 그러면 100년을 갖다가 뭐 이러고 살았다. 아니지. 지금 계산 잘못됐네요. 어쨌거나 지금 되게 긴 세월을 갖다가 이 대가족이 같이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저는 사실 요셉의 스토리랑 네. 야곱의 스토리랑 네. 이 서사를 풀어갈 때 그 속이는 걸 얘기했잖아요. 역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기능이 해소되는 측면 어느 측면일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그렇죠? 이 화해하는 장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여서 발생했던 갈등들이 정리되는 차원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요셉의 그 어떤 행동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형제들 끝까지 속이다가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꺼역꺼 울다가 등장하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잖아요. 요셉이 그쵸? 저는 그 언베일링 자기의 숨겨져 있던 감정들, 숨겨져 있던 자기의 눌러왔던 감정들 이런 층위들을 해소할 때 그리고 그걸 민낯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은 언마스킹 그거를 마스크를 하나 집어 던졌을 때 그거를 벗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화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장면도 아까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눴는데 바로라는 권력자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자기의 인생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거를 화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언베일링한 차원에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담담하게 얘기다가 아까 단박하다고 하셨었는데 수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나는 이런 삶입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이게 그런 순간이다. 저한테는 약간 좀 야곱이 야곱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기 삶을 언베일링하는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자기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싸우게 되는 측면, 다투는 측면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쟁취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갖고 싶고 그 욕망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그걸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화해되는 측면은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그것 해소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야곱방에서 천사와 계속 씨름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씨름하다는 여러 차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형한테 뭐 여러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서사에 빈 공간이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두 형제 사이에 왜 갑자기 에서가 동생을 그렇게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받았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미지의 영역인데 이거는 서사가 그 내러티브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무엇인가 갈등이 해소가 되고 여기서도 교수님은 이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럼 갈등이 있으면 그 관계가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얘기다. 네, 젊은 사람들의 얘기 같고 나는 130의 노인이 그걸 다 하고 싶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지금 저는 이 긴 세월에 지금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 한순간의 사건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저는 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성숙이라는 거가 내가 이 사건을 갖다가 해소했기 때문에 성숙한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해소 안 되는 것도 일어나고
사실 그 부부관계 안에서는요, 거의 모든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삶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랑이고, 그게 얼만큼 살았다예요. 음. 그래서, 아유, 내가 참, 이게 숫자가 약해가지고, 음. 뭐, 가트만이 했던 뭐 어떤 스터디를 봤을 때, 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갈등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소하는 거는 아주 소수예요. 30%인가? 이거는 통의 문제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서사라는 거지. 그냥 통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 통이요? 통.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의 문제라고. 아. 야곱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의 문제예요. 서사의 문제도 아니고 서사는 뭔가 이게 굴곡이 됐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저런 사건이 있었어.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삶이라는 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요. 어떤 프렌십이 계속 가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 안에서 맨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너가 이런 소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잖아. 이런 그쵸.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프렌십이 아니라고요, 교수님. 오케이, 예.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프렌십이라는 통이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어떤 땐 같이 있고 어떤 땐 조용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지내고 그냥 삶이 진행이 돼요.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을 갖다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긴 세월이거든요. 이해가 근데 지금 야곱은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갖다가 자기 품에다가 품고 지내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 예전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속이고 이래가지고는 이 통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 자기 아들들도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서로 막 속이고 서로 뭐 이러고서는 막 이러는 짓들을 갖다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통이란 말이 약간 좀 더 다른 말로 한번 좀 치환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뭐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컨테이너의 개념인데요. 그 컨테이너라고 해요. 네. 제가 모르니까. 따르게 더 만들어줘요.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네. 통이란 말이, 그러니까, 품이라고 할 때 우리가 품이 넓다? 이런 말은 그런 얘기인 거죠. 품이 네, 넓다? 품이에요, 품. 품도 좋고, 통도 좋고. 근데 이분이 이게 되게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은 나는 긴 세월을 살았고, 긴 세월을 살면서 별꼴 다 봤고, 그렇지만은 날 봐라. 내 식구들은 그래도 다 같이 있다. 그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갖고 있는 뭐 방어 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든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거리를 둬서 소화를 해내든 눌러서 소화를 해내든 저를 이해해서 소화를 해내든 어쨌거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복잡하면서 지금 여기서 비밀도 가지고 있어 속이기도 해 뭐 이러면서 서로 경쟁도 해 뭐 이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러고 거기에 제일 큰 거 그러고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을 다 잃었어. 죽었어. 완전히 잃었어. 이래가지고 사실 자기 세상이 다 무너진 것들을 다 경험한 어떤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도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둥 같은 존재들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나는 버티고 있고 이 가족은 여전히 어떤 공동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가족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로 옮긴다 해도 다 같이 움직이고 뭐 요셉이 여러 가지로 뭐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충실하게 이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해내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갖다가 그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이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패트리아크 그러니까 가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 서사? 서사. 또 서사로 가야 돼? 오케이. 아니. 그 다음에, 네. 그, 가족 공동체 서사? 집단 서사.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좀 위로랄까요? 새로운 측면이 가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방금요. 갈등이라는 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냐. 그리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거냐. 하나,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삶이 갈등을 그냥 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족 관계에 보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건을 어떤 누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쌓였던 앙금들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지만 그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없지만 그냥 그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냥 한 공간에서
그냥 서로 인내하면서 그냥 그 공간에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편함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약간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사라는 이 말이 가족 간의 관계가 해소돼서가 아니라 그 가족 관계의 굴곡을 다 지나고 나서 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뭐 갈등을 갖다가 다 개무시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안 건든다라는 거가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코핑을 한다니까요. 핸들한다. 그쪽 거기 안에서 지금 무언가를 갖다가 자기의 여러 가지 기제들을 사용해가지고 예. 해결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가족들의 패턴을 알고 있고 이들이 다 같이 늙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도 이제 늙어가는 저랑 같은 나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부부간의 관계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20대 만났을 때 우리가 싸우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했던 그때와 그렇죠. 지금 가면서 똑같은 패턴에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비슷한 거는. 그거 다 싸우고 계세요? 아니, 그렇죠. 이제는 그냥,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이러고서는 지나가도 되는, 그래서 두 개가 컨플릭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받아들인 상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살 수 있어. 이건 통이거든요. 품이고 통이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당신을 갖다가 요만큼 다 품고 살 수 있어. 수용? 허용? 수용이라고 하면은 내가 되게 잘난 사람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양쪽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그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호적인 수용이겠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마인드풀니스 같아요. 약간 마음 챙기게 할 때처럼 그래. 이러고서는 그랬어. 이러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걸 갖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놓고서는 내가 나를 갖다 괴롭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너가 나를 맞춰 내가 너를 맞춰 해가지고 막 가지 않아도 그냥 나는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하는 상태가 되는 상태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 나는. 재님이 와닿는데 네. 이해갔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버님이 이제 몇 살이 되고 나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그쵸, 얘기하는 그 상태는 사실 더 이상 그 디퍼런스가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당신이 그거가 됐던 것이 내가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서는 고쳐야 될 것 같이 그렇죠. 보였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너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다 보인다. 그래, 그래도 내가 좀 속아주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 아들들을 다 끌고서는 같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아들들이 알아서 움직여져.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뭐 아버지 뜻을 따르든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크라이시스에서. 그러고 나중에 야곱이 결국은 아들 하나하나를 놓고서는 다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들이 보면은 다 각각 다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색깔이 있고 이거는 그 영빨 쩌는 어떤 그런 유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네는 이렇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너의 미래에 무엇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이 아들들을 놓고서는 맘대로 해라. 방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테이너를 끊임없이 이렇게 갖고서는 이들의 보호막을 쳐주면서 어쨌거나 나는 너네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는 야곱이 갖고 있는 노인이 됐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하나하나가 나를 갖다가 막 불 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 너는 이렇지. 너는 이렇지. 너는 이렇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야곱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형이 죽일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됐던 사람이고, 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쟁취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발작 버튼 같이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이제 그래, 내가 너네들 이렇지. 이러고선 있고 아들들이 가자는 대로 가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애나 프로이드가 누군지 아세요? 애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애나 프로이드가 프로이드 딸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그 방어 기제를 갖다가 조지 베일런트가 굉장히 깊이 들였다 봐요.
근데 애나 프로이드는요, 프로이드한테 정신분석을 갖다가 몇 년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네. 거기 안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게 섹스 드라이브 생각하고, 뭐 이런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내밀한 모든 방어 기제들을 다 까줬어. 그건요, 섹슈얼 어뷰즈예요. 네. 그거를 다 해냈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그걸 갖다 아버지가 자기를 놓고서는 쓴 페이퍼가 있어. 거기 안에서 기가 막히게 어떤 그 섹스 드라이브랑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 판타지를 갖다 다 깠어. 근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그 발표를 해야 되는 학회에 못 왔어요. 그래서 애나 프로이드가 아버지 대독을 했어. 그거를 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아요. 늘 아버지가 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appreciate 하면서 늘 엘러건트해.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거기 안에서 티오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해내가잖아요. 이게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리프레션이야. 리프레션을 해요. 다 억눌러요. 그런데 그 억누르는 거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 에고가 생겨.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것들 갖다 해결해가지고 뭔가를 해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그 되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것들이야도 거기 안에서 그걸 승화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 베일런트가 결국에는 했던 거가 뭐 spiritual evolution인가 해가지고 영성에 관한 책을 하나 써. 이 스타디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건 휴머예요. 웃음과 그 어떤 유머 감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사실 그 영성으로 이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어예요. 무언가를 보고서는 와 이럴 수 있다니 하는 이런 순간들을 갖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훨씬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다. 예? 재밌다고.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형성해내는, 지금 맨 마지막에 딱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어떤 방어 기제다 하고 이름은 내지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어쨌거나 말이 줄었어. 말이 줄었어. 옛날에는 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이니까 좀. 네. 아무튼 그랬어. 네. 바로 앞이니까 말을 좀 많이 했어. 바로 앞이어서 말이, 근데 지금 요셉은 말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안에서 이러고 이랬습니다. 이러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앞이어가지고 말을 적게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거기 안에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나는 이랬습니다 했을 때 막 뭐 공작새처럼 막 이렇게 벌려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큰 대가족을 데리고 왔고 패트리아르크고 거의 군주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러기에는 응? 이게 급이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절대. 거기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 좀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밥을 빌려오는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잘하는 그렇지만 지금 네이션이 하나 움직였잖아요. 네이션까지는 아직 아니죠. 트라이브 정도 생겼지. 아무튼 큰 트라이브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브라함 때 보면은 뭐 이제 뭐 10억. 아비멜렉과 싸우고 뭐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래도 그 지역 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어떤 백은 그런 될것 같아, 세력이잖아요. 진짜. 예. 그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가 있고 그 뭐 요셉이 내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노인들이요. 이 정도 돼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들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이러면서 난리 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인물 됐다고? 라고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교수님은 네. 그 성세 과정을 보는 거 여기서 보는 네. 그 갈등이 있는 거야. 해석이 네. 갈등이.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나보고 사이컬러지컬하게 보라고 했으니까는 사이컬러지는 지금 사람의 어떤 그걸로 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130이라는 나이 안에서 요 인터랙션 자체는 그냥 그래. 그 나이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수님과 저 사이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의 그 공통분모는 뭐였냐면은 이 야곱이 자신 노년의 때에 무언가 삶을 다르게 보고 있는 시점이 생긴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감지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인격의 성숙,
어떤 삶에 성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격의 성숙, 삶의 성숙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 허용치가 많이 늘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분명히 이 대목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허용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용치가 굉장히 넓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그 나르시스틱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먼 발치에서 남들이 보면 나의 삶이 좀 험악하다고 할 수 있겠네라는 느낌으로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객관화도 이루어지는 직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는 좀 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좀 더 허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야구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 사실은 저 자신을 야구부로 많이 생각하고 자랐어요. 요셉이나 제 스스로 자랄 때 그 요셉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셉, 야곱 이런 인물들과 동일하게 되게 많이 쉽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이 좋다 생각했던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항상 제 삶이 약간 결핍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하면서 제 삶을 풍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 정도 살아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 삶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건 뭐냐면 평범함의 기쁨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순간 있어요. 어느 날 하루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평범하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 누구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삶이 아름다우구나. 제가 그런 그 인사이트, 그런 어떤 통찰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품이 커져야 된다, 통이 커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컨테이너가 더 넓어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노년의 때에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과 좀 거리를 두면서 허용하는 부분이 되게 넓어진 사람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충족시키는 그냥 끊임없이 싸우면서 뭔가 컨텐딩하면서 자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도 그냥 인정하고 타인의 모습도 그냥 인정해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삶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허용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러면 관계가 불편했던 관계들도 그 안에서 약간의 자리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그래도 깨지지 않고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수님 말씀드려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컨테이너 그리고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삶을 품과 격을 키운다면 더 좋은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스스로가 많은 거를 성취하려고 하며 살아와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한테 특징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빈틈인 것 같아요. margin. 그러니까 여백. 맞아요. 네, 너무 저는 네. 여백이 있어야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스로에 있어서 내가 뭔 것을 막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도 여백. 그럴 수도 있지. 안 되는 것도 있지. 또 누군가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다가도 그래 이게 힘들 거야. 이 사람이면 힘들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좀 그렇지. 이렇게 여백이 있는 삶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성숙의 삶, 품이 넓어진 삶, 통이 넓어진 삶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삶의 여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삶을 꽉 채워서 빡빡하게 살던 타이트하게 살던 야곱이 이제는 좀 헐렁하게 맞아요. 컨테이너가 커질수록 헐렁해지죠. 헐렁하고 네. 빈틈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야곱의 모습이 그냥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의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측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제 쪽으로 오셨네. 이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저는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부분들을 더 해소하고 싶어서 교수님과 한번 계속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늙읍시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삶의 주제는 그런 것 같네요. 노년의 삶, 그 다음에 여백의 삶, 헐렁헐렁해지는 삶. 헐렁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